그 한국에서 되게 저희들이 놀랐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치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빈 라덴 암살 작전을 지휘할 때 네. 특이하게도 상황실에서 대통령께서 중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의 귀퉁이에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에게는 되게 특이한 기이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되게 실용주의적인 사고에서 보면 그 업무에 있어서 누가 중심이냐라고 하는 그 업무와 구체적인 일 중심의 사고. 이제 X세대 분들은 그런 게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그간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 한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문화와 어떤 제도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오바마의 사진 한 장들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를, 그러니까 시스템 중심, 일 중심,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각 개인의 역할 중심, 그런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주진영 씨는 기업 총수를 얘기하면서 한 거잖아요. 예. 왜 꼭 뭐 그죠? 전문 경영인들이 애써서 한 건데 모든 게 다 뭐 이병철 씨 덕분이고 뭐 이건희 씨 용단에 의한 것이고 뭐 정주영 씨한테 돌리느냐 이거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유독 그런 거 아닌가요? 서양에 비해서? 그거는 역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떤가요? 예, 제 소견에도 그 사실은 근대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법인 자본주의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제는 법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 인격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서양에 앞서가는 학자들, 실천가들은 심지어 비인간의 인격. 뉴질랜드는요 강의 그렇죠.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냥 그랬죠. 예. 그러니까 뉴질랜드 그렇고요, 남미가 그렇고요. 지금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다른 추세로 가는데요. 근데 어쩌면 제가 너무 시니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근대의 법인, 법적 인격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 대학에서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오랫동안 보직을 했는데요. 한국의 대학들이 과연 법인, 그 다음에 대학의 거버넌스, 총장, 그 다음에 기업의 이사회, 그리고 기업의 CEO 이런 관계에서 과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까? 그냥 사적인 어떤 통치 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기업의 돈을 전용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생기는 게, 그러니까 법적 인격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 아직까지도 저희는 근대에 그걸 도달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어쩌면 주진영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정말 통렬한 것 같아요. 예. 미국 같은 데는 주식을 회사를 공개하면 퍼블릭 컴퍼니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아직 공개해도 여전히 프라이빗 컴퍼니에 머물러 있는 그 현실 아닌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도중에 분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좀 개인, 말하자면 우리 지금 한국이 경험하는 이런 식의 작은 소규모 자본주의에서 미국 같은 경우 근대 초기에 아예 그 소유와 이제 경영 부분에 대해서 근대한 그 초기에서 중기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거의 발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신 그 MBA 같은 게 말하자면 그러한 소유와 경영을 근대 초기에 분리해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트레이닝 매뉴얼이잖아요. 그 트레이닝 매뉴얼로서 MBA를 하는 건데 저희는 MBA 코스가 그 트레이닝의 매뉴얼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스펙에 하나 더 첨가하는 이런 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도 완전히 새로운 측면의
발명으로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승만 대통령님조차도 새로운 전혀 인류의 새로운 발명으로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작동 방식,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은 아주 부분적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기업도 소유와 경영이라는 것의 분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기업 이사회 의장과 CEO와의 잡 디스크립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만히 선생님들이 혹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기자회견하는 걸 보시면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 어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 어떨 때는 뭐 주 차원에서 무슨 범죄 사건이 생겨서 주 차원에서 주지사가 인터뷰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지역 카운티 경찰이 인터뷰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소방관이 인터뷰할 때가 있죠. 잘 보시면요.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그 소명에 맞게 굉장히 적절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희는 한국의 주지사가 아니라 뭐죠? 도지사가 인터뷰나 그 어떤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신가? 왜 이러시지? 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또 도지사 격에 안 맞는 연설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학교를 비유하면 일개 교수가 연설해야 될 것이 있고 저희가 처장이 됐을 때 연설하는 거, 저희가 총장이 됐을 때, 부총장이 됐을 때 연설이 다 다르거든요. 손흥민 인터뷰를 잘 보시면요. 저는 손흥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손흥민은 자기의 포지셔닝에 맞게 굉장히 인터뷰를 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근대가 형성될 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다음에 자기의 직무에 맞는 시스템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많이 체계화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아직은 저희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인터뷰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떤 직무를 갖고 있지라는 게 아직은 분화가 안 된 거 아닌가. 좀 너무 시니컬한가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컴퍼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안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한국의 대기업이 위기 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 그러잖아요. 이 위기 관리가 기업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를 할 때 이제 뭐 삼성의 예는 아닙니다. 어느 특정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할 때 미국 같으면은 이 위기 관리의 책임자 그리고 컨설턴트 이들이 어떤 그 정확한 지침과 제안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CEO나 이런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요. 한국은 이제 이 어느 대기업인데 위기관리 회의를 하는데 계속 다들 이제 CEO 얼굴만 쳐다보는. 그리고 심지어 위기관리 컨설턴트가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위기관리는 CEO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주변에 그 고위 간부들의 갑자기 패닉. 감히 세상에 외부에서 온 컨설턴트가 어디 우리 무엄하게도 우리의 위대하신 CEO께 그런 거칠은 역할을 맡길 수가 있는가? 근데요, 그 CEO는 굉장히 훌륭했던 CEO입니다. CEO는 그거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수용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수용해서 며칠 있다가 그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서요. 그 몇 조가 걸릴 정도의 피해를 그냥 막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한국은 과연 이런 게 언제나 될까요? 근데 왜 그게 CEO 자신에서 결단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밑에 그 수많은 임원들은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CEO의 어떤 미담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소개를 할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담이 전혀 아니어야 되죠. 오바마가 옆에 귀퉁이에서 한 거는 미국에서 미담 안 되거든요. 그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미국 정치는 우리하고 많이 달랐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미국의 원로 상원의원이 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그냥 뭐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불출마하는 선언하면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의회는 없고 당파만 있다. 안 하겠다. 더 이렇게 얘기한 걸 신문에서 봤어요. 에반 바이 의원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의회가 그죠?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줬는데 당파를 초월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 놓고 당파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국회를 놓고 당파만 있는 거거든요. 저희 일관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관돼서 그렇단 말이죠. 네. 예. 이제 그런데 요즘에 민주당 쪽에서 등장하는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샌더스도 그렇고 뭐 뭡니까 워런도 그렇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공화당 트럼프가 나왔고. 근데 이런 현상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한국이 이제 미국 대통령제를 원형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흔히 지식인 분들도 많이 크게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미국은 원래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근데 흔히 저희가 그냥 쉽게 표현할 때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원형으로 비치고 있는 미국 대통령제의 본질은 의회 중심제입니다. 의회 중심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왜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왜 헌법을 설계할 때, 왜 탄핵의 권한을 대법원, 네. 탄핵에 대해서 가장 법적인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판사잖아요. 근데 판사들한테 주지 않고 탄핵의 권한을 의회에 줬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의원들이 가지는 결정, 판단 이것이 이제 민의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거와 서로 논의하고 때로는 뭐 비토도 하고 하는 과정. 그러니까 한국이 헌법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인데요. 저희가 민주공화국의 공화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게요. 공화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시민 공동체가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그냥 합의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논쟁하라. 논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합의점을 찾는 거거든요. 동성애, 그 다음에 뭐 낙태, 수많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와 다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일시적으로 합의하고 그걸 헌법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반영을 했다가 다시 또 바뀌면 다시 또 바꿔나가고 이게 이제 가장 민주국가의 소프트웨어인 건데 그 소프트웨어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이 의원들인 건데 그 점이 저희는 상당히 이상한 왜곡, 오해.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조금 아쉬웠던 건 물론 저항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여당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진보 진영 분들이 이렇게 되게 싫어하고 그냥 평가 절하하는 레이건 대통령조차도요. 겉으로는 미디어에 나와서 의회에 때리기를 많이 하지만요. 공보수석을 통해서. 네. 그러나 실제로 커튼 뒤에서는 민주당 하원 의장과 모든 딜을 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회 중심 국가에서 의회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무슨 여행 가는 예산조차도 예산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은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진 국가인데 지금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요. 서로 합의하는 공통의 집안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인가에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문명의 적이다라고 주장했어요. 네, 그랬죠. 문명의 적이라는 건 알카에다 보고 쓰는 거죠. 그 이후로 미국은 거의 민주주의 소프트웨어가 망가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희는 미국이 가지는 훌륭한 의회 중심제의 그 어떤 공론화, 심의 이 기능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이 그런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도 어쩌면 저희가 닮아가고 있는 점. 원래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더 좀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저희도. 왜냐하면 특히 지금 X세대, 뉴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장 관심 있는 문화적 이슈들에 있어서 한국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동성애라든지 이런 이슈들이요. 그런 점에선 사실은 우리는 더 복잡한 과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한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망가뜨리고 있는 미국보다 저희는 그것조차도 극복해야 되는 이 중에 되게 어려운 과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만 얘기를. 아니요, 이제 그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어쨌거나 이제 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결합으로 신자유주의가 그죠? 세계를 어떤 휩쓸다시피 했는데 그 결과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하면 소수의 대기업은 급격히 비대화되고 나머지는 다 피폐화되는 똑같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런 경제적 불평등이 여기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마다 새로운 신분 사회가 됐다고 그러고 뭐 헬조선이라고 저런 사람이 할 지경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불만의 작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샌더스나 워렌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어떤 풍토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완전 빠뜨리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초당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서로 타협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밝음이라고 한다면 그림자는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미국 사회의 근본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극단적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를 사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이라는 게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맨하탄 같은 데라 그 다음에 좀 피츠버그도 요즘에 잘 나가는데요. 맨하탄,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런 데와 뉴올리안즈라든지 이런 데는 한 국가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부의 수준과 이런 그리고 서로 만날 일도 없거든요. 그 한국의 여행객들이 미국을 여행하시면요, 정말 슈퍼 리치들의 그 공간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건 못 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제가 맨하탄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피프 애비뉴에 그냥 흔히 유명한 그 우리가 예를 들어 티파니 아침에 나왔던 뭐 그런데 부자들은 이런데 가는구나. 부자들은요, 슈퍼 리치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살고 쇼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와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백인으로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러다가 보면 알코올 중독되고 자살 유혹을 받고 그래서 어느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진보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이거 소비에트 붕괴 직전 모습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걸 보수적 경제학자가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초당적 합의라는 게 사실은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사실은 아웃사이더 혁명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혁명가입니다. 다만 이제 보수적 혁명가일 뿐이죠.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진보적인 분들은 그것들을 그 심리, 그들의 절망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야, 뭐 저런 과거로 역행하느냐. 제가 약간 더 과장하면요, 파커 팔머란 분의 얘기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과장하자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저소득층 백인 코어 그룹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영성적 운동입니다.
그 정도예요. 스피리추얼한 어웨이크닝입니다. 즉 영성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영성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위대한 것과 연결되고 싶은 심리. 저희가 왜 손흥민의 그 장기간 드리블골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요. 김연아의 그 거의 신적 경지의 연기를 보면서 김연아가 울죠. 그건요. 태극기를 휘날렸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초월적인 경지에 가게 되면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심리에 봉착하고요. 예. 그걸 보는 우리는 고대의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드라이퍼스라는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고대적 신성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신성함. 왜냐하면 지금은 신성함을 체험할 공간이 이승엽의 홈런, 김연아의 그 스케이트 연기, 손흥민의 드리블 같은 거거든요. 지금은 그 세속적 사회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요. 그런 위대함과 연결되고 싶은 그 강렬한 절실한 욕망 같은 겁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맨하탄 캘리포니아의 여피들은요.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들은 그건 정말 오만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어느 방송을 제가 보다가 정말 불쾌했던 게요.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 이념의 구분으로 표준으로 보면 저는 레프트입니다. 진보 미국에서 유학했던 대학도 레프트 대학이었고요. 저는 흔히 진보적 교수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보적인 분들에 대해서 전 불쾌합니다. 뭐가 불쾌하냐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조그마한 자영업자 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왜 당신은 그렇게 자영업을 10년, 20년 하는데 제가 정확한 인용은 아닙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의 처절함을 알까요? 자기가 그 처절함을 모르면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분들은 때로는 그렇게 악덕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요. 자기 딸 이제 제가 9시 수업을 합니다. 9시 수업을 하면요. 일부 애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왜? 저소득층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밤에 호프집 가서 호프집 맥주 아르바이트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 맨하탄 그 여피 타운의 시각을 가지고 내려다본다? 그건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도 일부 리무진 좌파들 보면은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괴물을 만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랑코프 교수님 발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선 안 교수님이 작년 12월 달에 내신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이제 예정된 위기,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하는 책이거든요. 쿠바 위기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가 대부분 그런가요? 그렇죠. 6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교수님 67년생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62년이면 5.16 군사 쿠데타가 난 다음에 제가 예. 군대 간 해가 6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쿠바 위기는 저밖에 여기서 기억하는 분이 없겠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쿠바가 바로 미국 밑에 있잖아요. 코앞에 거기다가 이제 소련의 핵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설치하려고 배치하려고 그러는 걸 미국이 알고 그걸 이제 그저 못하게 막느라고 한 그 작전이 있었죠. 뭐 13 Days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13일간 벌어진 일이라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가 포기를 해서 이제 미사일을 이제 철수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위기는 해소됐는데 그 교수님은 그런 그 쿠바 위기하고 한국 이게 이제 닮았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한국 북한 핵 위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그 책을 이제 쓰신 겁니다.
그 랑코프 교수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랑코프 교수도 직접 만나본 일은 없는 처지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저도 뭐 안 만나봤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네. 이제 전공이 북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편하게 네, 얘기를 네, 하면 네.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심지어 김정은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가 했던 좀 전략적 판단에 약간 김정은 입장에서 오류들을 캐치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오류는 뭐냐면은 김정은의 시각이 옳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오류는 핵을 그냥 말하자면 쿠바의 카스트로처럼 비밀리에 반입 혹은 개발하지. 괜히 우리 개발할 거야. 너네 우리한테 잘해야 돼. 왜 자꾸 이렇게 왜 그랬냐 이거죠. 그 김정은 걔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개발 다 해놓고 야 어떡할래 니네. 이렇게 갔어야지. 예,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너무 협상에 올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김정은이 하는 건 야 우리는 겉으로 얘가 하는 얘기는 야 우리 뭐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아쉬운 건 니네야. 우리는 ICBM이랑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든가 뭐 말든가 말아도 괜찮아. 그런 점에서 저는 랑코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네. 노예하고 한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뭐 물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카스트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네요. 카스트로는 왜 이제 자기 혁명가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예. 혁명가는 광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돈키호테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럼 혁명가가 아니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떤 그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을 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소견에 김정은은 제가 쿠바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그런데요. 네. 카스트로 형제가 있는데요. 피델 카스트로와 그다음에 그 동생. 근데 네. 흔히 라울. 라울이라고 하는 네. 흔히 동생은 외부 서방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형은 좀 로맨티스트, 체게바라 같은 로맨티스트. 동생은 잔혹하고 아주 이념적인 공산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인 라울은 놀랍게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렇죠. 미국을 대했고 양보도 네. 많이 했고요. 해서 국교 정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라울 웃기지 마. 절대로 미국과 전향적인 조치 안 할 거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 네 이론이 왜 틀렸냐. 해명해봐라. 근데 미국의 뛰어난 CIA의 어느 전략가가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봤어요. 라울은 흔히 서방에 알려져 있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델 카스트로한테 놀아나는 거고 라울은 오히려 유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자기는 나는 공산주의자 아니야. 니네가 너 겁내지 마라고 하는 작전. 그러니까 왜 경찰들이 저희가 민주화운동할 때 조사받으러 가면은 착한 경찰 그다음에 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문 받고 이럴 때 착한 경찰 쪽에 와가지고 야 병진아 진짜 저 사람들 너무하지. 난 진짜 니네 공감해. 그래서 뭐 할 얘기 없니?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런 겁니다. 라울은 경제 개혁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한 변화를 시켰죠. 저는 김정은이 이 친구가 규범적으로 뭐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얘가 엄청난 야심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의 분들이 너무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그러니까 실사구시적이지 않은 저희의 경향이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은요. 자기네들의 기초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굶어 죽는 애들이 뭐?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요. 글쎄요. 걔는 한국의 대학
교육의 지적 컨텐츠에 대해서 아마 좀 불신할걸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초과학과 그다음에 핵무력에 네.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그 점에서 이제는 걔네들의 표현을 빌자면 인민들의 풍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등소평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적 이익인 거죠. 라코프 교수님의 말씀처럼 자연사 단지 자연사 정도가 아니고 불세출의 북한의 리더로 남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저는 개방에 대한 욕구는 있다고 봅니다. 그 개방이 이 인권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를 너무 건드리는 걸 통해서 자신의 체제의 위협이 안 되는 한, 그 전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인권이라는 건 물론 미국의 일부 그들이 그것을 정치적인 흉기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이라는 건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김정은이 제가 책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 이란이나 네. 베트남이나 예. 쿠바처럼 그들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향적인 태도를 인권에서 취했거든요. 그만큼 갈지 그 점에선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책에서 이제 라울처럼 예. 카스트로 동생 라울처럼 예. 김정은도 올리브가지를 미국에 내밀어서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라울도 지금 와서는 또 쿠바 미국 관계가 좀 많이 악화됐고 트럼프 등장한 후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정은만 볼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지르는 실수 네. 들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김정은의 실수, 네. 김정은의 그리고 잔혹한 아주 잘못된 관점. 네. 그다음에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그 문제 있는 점. 그거를 저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어서 미국은 외교 협상에서 꼴대를 옮기는데 천부적입니다. 꼴대를 옮기는데.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는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과 협상이라면 진절머리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핵 다 제거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너네 인정해줄게. 그래서 핵 결국 소련이 다 철수해갔죠. 그러고 나니까 또 야 근데 너 공격용 전투기는 남아 있잖아. 그래 알았어 그거 빼줬죠. 공격용 전투기 다 빼주고 나니까 야 근데 인권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니? 골포스트로 옮기는데 규제인데 그러니까 북미 협상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핵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야야 생화학 무기도 있잖아. 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지는 오판 네.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유연하지 못한 자세 이게 함께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좀 당분간은 좀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만 하더라도요 공산당이 훨씬 더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인권 문제를 풀어 나갔거든요. 근데 과연 김정은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서 랑코프 박사에 상당히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쿠바 핵 미사일 위기도 결국 미국과 쿠바 간의 적대 행위의 산물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 북한 핵도 결국 북미 관계 적대적 관계의 산물로 그렇습니다. 이게 등장한 거라고 보셨으니까 그럼 만약에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할 거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요 부분은 사실은 제 전문 영역을 넘어서긴 네. 하지만 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요즘에는 핵이 축구공만한 크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불신은 상상을 초월하게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은 나중에 가서도 축구공만한 걸 갖고 있을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부 한국의 진보적인 분들이 북한이 그걸 완전히 다 포기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던데 전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 생존 욕구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점에서 어딘가는 숨겨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쿠바도 그랬습니다. 쿠바도 다 빼는 척했는데요. 그런가요? 네. 끝까지 카스트로는 뭐 하나라도 남기려고 했고 실제로 소련 군대가 상당 기간 일부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과 북미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만약 엄청난 경제적인 그 원산 개발하고 막 트럼프 타워 몇 개 들어가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네들이 숨겨놓은 것들이 가지는 가치가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서요. 저는 그래서 랑코프 박사님과 조금 다른 게 그리고 한국의 보수 진보랑 저는 네. 조금 다른 게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갖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날이 언젠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국의 진보적인 분들이 얘기하듯이 쉽게 뭐 북한이 경제적인 모티베이션 때문에 그걸 뺀다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럼 넌 뭐냐 도대체 포지션이. 그러니까 제가 모호한 얘기를 드리자면 미래는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진보 쪽에서는 야 북한은 포기할 거야. 근데 한국의 보수 쪽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서도 그런 논쟁을 했다가요. 나중에 창피한 상황이 됐죠. 창피한 상황이 된 게 국교 정상화가 됐죠. 근데 국교 정상화 다 되고 나니까 또 트럼프가 야야 이거 100 원점으로 돌려 오바마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래는 저는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보가 그렇죠. 조금 더 생각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말씀만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는 많이 이제 드러났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민주주의까지도 완전히 지금 위협하는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이제 3, 4, 4차 산업혁명이 거의 동시에 밀려와서 그걸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디지털 혁명이 그런 기술이 결국 이런 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형편으로 보면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견에도 격차를 더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술의 수준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지어는 뭐 향후 100년 내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의 현실화를 얘기하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완결판은 저는 우주 기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최소한 지구 행성, 지구 행성 속에서 어떤 격리된 구역에서의 차이였는데 이제는 마치 엘리시움이나 가타카라는 옛날 SF 영화에서나 이야기하는 주제인 우주로 누가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지금 SF적 주제가 아니고요. 심각한 현실 아젠다입니다. 그랬을 때 기술이라는 게 이게 과연 인터스텔라 영화의 결론처럼 지구인 모두에게 혜택이 돼서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을 가는 거라기보다는 슈퍼리치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거의 뭐 퀀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경향 아닌가.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업주의 주도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 블레이드 러너 같은 세상,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타오렐 회사 같은 세상. 중국은 또 반면에 국가가 헝거 게임에 나오는 어떤 국가의 잔혹한 이제 전체주의. 그런 점에서 이병환 박사 얘기처럼 과연 지금의 중국식 혹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나오는 얘기가 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하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라는 하버드대학교 상과대학의 주보프 교수라는 여자 교수가 아주 멋쟁이로 생겼더라고요. 사진 영화 배우처럼 생겼더라고요. 사진 못 봤습니다. 사진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8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 하드바운드라서 US사로 40불짜리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예. 죄송하지만 아직은 못 읽어보고 다른 책 급히 읽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읽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감시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또 플랫폼 캐피탈리즘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예, 그걸 보면 결국은 뭐 구글이나 뭐 그죠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그죠 예,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권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더 이제 감시할 거다. 그렇게 보면 지금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예. 그래 미중 간의 지금 경제 전쟁도 결국은 그 기술을 놓고 싸우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뭐 미국이 되게 이길 거라고 보던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결국 그 기술에 의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빅 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도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렇죠? 예. 또 소수의 그런 회사들이 감시를 하고 철저 감시체에 들어가고 그럼 인류라는 게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기술이 뭐로 해서 있는 것이냐? 더구나 더 위험한 건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네,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약 간다면 지금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분기점을 넘어섰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고 극히 그 중에서 또 특히 일부는 분기점을 넘어선 정도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5도가 아닌 그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술적인 거의 차원이 다른 격차, 그 다음에 기후 재난 속에서의 선진국, 강대국과 이제 저개발국의 군사적 차이, 이제 이런 게 결합되면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새로운 제국적인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저는 돌입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베스트셀러로 인기 있는 미국 저자 중에 피터 자이안이란 분이 이 책이 인기가 있던데 저는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그 피터 자이안이란 분의 얘기 핵심이 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있던데요. 이분의 얘기 핵심이 그냥 미국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국가니까 자체 자원도 다 많고 이제 석유를 위해서 중동에 갈 필요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보던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후적 급격한 악화가 되고요.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사실은 미국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패권적인 개입을 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너무 닥터 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주 기술, 그다음에 AI 기술에 있어서 그다음에 양자역학 기술의 패권 전쟁, 그다음에 기후 위기 속에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생존 경쟁 이게 결합되게 되면 저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는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가조차도 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중국의 지성들이 서구의 민주주의는 틀렸다. 중국식 현능주의라 그러죠. 현명한 사람들의 통치. 이게 요즘에 조금씩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능주의라는 거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저는 둘 다 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요. 감히 제가 무슨 거장은 아니니까 이것에 대체되는 모델이 뭘까 제 감히 소견을 갖고 있지 못한데요. 최소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부.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는 미래에 대한 책임 자체의 변수가 빠져 있거든요. 미국의 건국의 시주들이 설계할 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부와 그다음에 현재의 뭐 국민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 그래서 그거를 과연 민주주의로 불러야 될지. 그 과거 토마스 벨이라는 문명 비평가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론, 영어로 바이오크라시,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할 때 바이오크라시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저희의 아젠다의 핵심은 이 바이오크라시의 형태가 뭘지라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요즘에 제 고민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이제 그 막스 레닌이 아니라 뭐 공자한테 배운다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도 상당히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고 아직도 유교 문화가 많이 지금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바이오크라시를 우리가 지향함에 있어서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랄까 가치 같은 게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유교를 전면적으로 네. 그러니까 21세기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그 중국에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님을 하다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그 유교 그 선생님 네. 말씀처럼 유교의 이념화가 필요하니까 예. 뚜에밍이라는 예. 지성을 이제 중국이 긴급 예. 다시 네. 스카웃을 해갔거든요. 예. 근데 뚜에밍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게 인간 지배로서의 유교가 아니라 아까 이병환 박사가 얘기한 천지인 우주의 원리를 정치 체제에 실현하고자 하는 자연 친화적인 유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뚜에밍이 뛰어나거든요. 네네네. 그 점에서 저희들도 왜 그 신세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까치밥 네. 우리 까치밥. 조상들이 까치를 위해서 그러면 그건 남겨놓은 그거는 예. 서양 애들이 예.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 애들은 그런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희는 유교를 미래형으로 재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저는 깨트려야 된다. 네네. 흔히 저 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마치 무슨 절대 아니 민주주의는 미래에 대한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렇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소녀가 절규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바이오크라시 고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한번 전면적으로 그렇네요. 지금 저는 그 바이오크라시라는 말씀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근데 예. 이건 앞으로 정말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예.